안녕하십니까. 윤동열의 시대의 광 윤동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오래 일하는 나라입니다. 연간 노동시간은 OECD 상위권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중하위권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것이 근로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논의입니다. 생산성, 임금체계, 조직문화, 디지털 전환, 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는 일하는 방식의 재설계입니다. 오늘의 시대 한마디입니다. 노동시간의 미래는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입니다.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황을 좀 묻고 싶어서요. 예. 장관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는지. 열심히 도서관 나가고, 그리고 또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예.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죠? 워낙 바쁘게 좀 지내고 계셔갖고요. 아니 뭐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거 아니고요. 예. 그냥 적당히 바쁠 정도로. 예. 그래서 주로 지자체들하고 예. 같이 지역의 혁신이나 뭐 지역 일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때로는 좀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용역도 하고 때로는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 2024년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장이 1867시간으로 아직도 OECD 37개국 중에서 8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1달러니까 아직도 24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생산성 본부가 분석한 2024년 자료를 보더라도 57.5달러니까 OECD의 31위고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의 한국의 노동 시간과 생산성 수준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그럴까? 통계가 네. 가지는 우리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모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에 부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7%나 늘었다. 아, 37%. 예, 그러니까 10만 명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도화된 이 근로시간 시스템 내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인 건 맞는데 그렇죠. 이 통계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현실을 봐서 사람들이 보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가 문화나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예컨대 연간 뭐 300~400시간이 많다, 적다. 예. 그랬을 때 거기는 시간제 노동이 엄청 많거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노동 시간도 많이 한 사람은 엄청 많이 하지만 적게 한 사람은 또 초단시간 노동도 많거든. 예. 그리고 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느슨하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노동 시간을 비교할 때 그런 게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하면서 이제 노동은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생산성이 낮다. 예. 이건 첫째는 장시간 노동의 역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악순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동시간 문제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양극화와 이중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원장님 또 이쪽 부분에는 이제 공동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금방 그 이정환이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긴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은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이 예. 생각보다 길고 또 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이 부족해서 긴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서비스업이 그렇죠. 개인 서비스 많아요. 개인 서비스.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고부가치 서비스가 많아서 거기서 꽤 큰 차이가 나고요. 제조업은 꽤 서비스업보다 높아요, 생산성이. 예. 예. 물론 제조업도 조그만 데가 많아서 거기는 예.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체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걸 뭉뚱그려서 보면 우리 기업들의 노동시간이 굉장히 그 곳곳마다 다른데 예. 그런 거를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개선하는 걸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금씩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죠. 꽤 그런 쪽이 좀 아직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또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예전에 KDI 2023년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이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300인 이상으로 했는데도 대기업 비중은 58%, 또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역설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사실상 뭐 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4.5일제를 시행하고 나중에 4일제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의지 같은 게 있잖아요, 본인들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본 체력을 갖춘 상태인지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만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좀.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3월 10일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2조 3조 노조법이 이제 그 시행되는 첫날인데, 이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보면 2004년도에 우리가 주 40시간을 도입하거든. 예. 그래서 주 5일제 근무가 되는데, 주 40시간과 주 5일 근무는 다른 개념이지만 연속해서 논다라는, 휴식한다는 그것 때문에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나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죠? 예, 토요일 날 격주 나가다가 갑자기 주 4일제가 되니 5일제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노동자들이 아니 토요일 그렇게 주 40시간 했는데도 토요일 날도 일하고 일요일 날도 일하는 게 네. 있거든. 주 40시간 되지만 이게 이제 52시간에다가 잔업하고 토요일, 일요일 16시간, 68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걸 노동자들이 또 요구를 해서 그걸 이제 주 50시간인 게 도입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MZ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 사회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노동시간이 이제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도 보니까 주 4.5일제가 되려면 많은 나라가 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주 4.5일제, 즉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10%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강행기준이고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어.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 노동법 기준법을 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근로기준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관행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그래 요구했는데,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한 거는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맞이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걸 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추진단에서 논의된 좀 핵심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최종 목표, 그리고 뭐 중간 단계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5년에 이제 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를 했는데, 가장 큰 게 일단 그동안은 법을 많이 바꾸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좀 방점하자. 예, 그 문재인 좀 정부 있었죠. 때도 포괄임금제를 뭔가 손을 좀 대려고 했는데 못 됐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새로 규정한 건 아니고, 예. 예. 다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기초해서 포괄임금제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포괄임금제 정한 시간 있죠? 정한 예, 예. 시간. 정한 시간을 더하면 뭐 임금을 더 주고, 거기 정하보다. 예. 덜해도 그걸 주는 식으로. 아, 예, 이렇게 예. 좀 하는 걸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 예.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거는 처벌은 없어요. 퇴근 예. 후나 휴일날 예. 그 업무상 연락하지 마라. 그럼 뭐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우리도 이제 그걸 하는 예. 건데, 예.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예. 이게 이 퇴근 후나 휴일날 연락하는 게 꼭 상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예. 하급자가 하기도 하고 동료들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자로 없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어렵다. 다만 이거를 가령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안 하도록 뭐 예. 이런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타 뭐 이제 시차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걸 예. 한다든지,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법을 바꾸지 않고 실제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게 있고, 4.5일제는 지금 올해 720개소에 약 324억 정도를 지원해서 예. 하겠다는 데를 좀 도와주는 식으로.
어떤 경우가 이거를 하는데 좀 약간 이걸 통해서 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지역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젊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인책으로 이걸 하더라고. 예. 수원에 있는 기업이 한번 우리가 봤더니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점월치 하니까 젊은 사람이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고용부에서 제가 좀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행복 일터의 핵심 과제로 해서 4.5일제 지원 사업의 예산이 276억 정도 있었다가 조금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32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노동자 1인당 2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로 지원해주고 이에 대한 특화 컨설팅 예산도 별도로 또 뭐 17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규모로 사실상 이 부분들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한 그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른 나라들도 주 4.5일지만 이걸 하는 그쵸. 걸 보면 가령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예. 거기는 실제로 규모가 크잖아요. 아, 공공부문하고 공무원만 하고 있어.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단체백에 의해서 예. 업종별로 그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38시간도 있고 예, 37.5시간도 있고 36시간도 있고. 예. 근데 그거를 꽤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4.5일제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데서 예.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실제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상당히 같이 가져가요. 예. 예.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예. 애널라이즈 워킹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 우리 탄력 근로제 비슷하게 연간으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거야. 바쁠 땐 예. 더 하고 덜 바쁠 예. 땐 안 하고. 근데 그거 예. 물론 바쁠 때만 왕창 시키는 건 아니고 예. 일정하게는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수요에 맞추게끔 그러면서 또 이제 임금도 보존하고 뭐 이런 예.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더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요. 장관님께서 좀 이 부분에 예, 대한 저는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고 동시에 생산성도 올리고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이 사회를 좀 발전시키려면 공론화를 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들이 난무하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MZ세대 코로나 주 40시간 이래 하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인식이 확 높아지면서 워라밸 등등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선 공간에서 여야가 공약을 한 거거든. 예.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AI니 뭐래서 노동이 없는 시대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Z 시대 의식이나 우리 경제 구조, 기술적인 기초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만 낮춘 다음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과거 경험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조건이 됐다고 봐지고 아까 이제 우리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근로기준법 같은 거를 바꿔서 강제를 하기엔 너무 어렵고 그건 우리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노동시간 유연 안정성 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건 우리 노동시간이 줄어든 다음에 하자 외국처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기왕에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게 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포괄임금 오남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실노동시간이 꽤 줄어들 텐데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주 50시간, 52시간 상한선을 확 들어오면서 어려운 그 기업도 많고 그런데 획일적으로 최저기준인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확 해놓으면서 그렇게 잘 안 지키기 어려우면 암시장이 형성되거든. 그렇죠. 그 예. 포괄임금이나 이게 공짜 노동이 아주 만연했어요. 근데 이걸 이번 기회에 저는 드러낸다, 예. 고친다. 그 다음에 예산. 예. 저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나 싶은데 일단은 시범 사업이고 정부가 볼 때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재 유치 차원이든 무슨 차원 생산성 향상 차원이든 자발적으로 하는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런 데를 지금 이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까 있으니까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곳, 그 다음에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곳, 그 다음에 교대제 사업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 지원을 하려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52시간제를 도입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도입해서 7년이 됐는데 사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상한제 도입 이후에 아까 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19%에서 2024년에 5.8% 초장 시간 노동이 감소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고민되는 게 노동 시간은 줄었는데
시간당 생산성은 오히려 선진국하고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중소기업들 보면 예, 사실 그 주 50시간 상한제 하면서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뭐냐면 주 50시간 상한제를 가지고는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2020년인가 12월 달에 따로 도입을 했어요. 2018년 거와 별개로. 이게 약간 주 50시간 상한제 갖고 있는 약간의 경중을 할까? 못 따라오는 기업들을 위해서 약간 숨통을 트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업들 보면 임금 테이블이 없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임금 테이블이 없다는 얘기는 임금 계산도 안 하거나 최저임금 준 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노사발전노단에서 컨설팅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임금 체계 개편해서 임금 탭을 만들어주고 예. 그럼 장시간 노동 그걸 연계해서 하는 거 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 가운데는 아직 그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합리적인 노동시간 산정과 관리 그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임금을 보상하는 이런 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편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른 나라에서 나오던데 뭐냐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효과를 써야 하거든요. 예. 근데 노동시간 가운데 우리가 작업을 준비한다든지 예. 주변 정리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부가가치 생산하는데 다 예. 투입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회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이면서 실제로 생산적인 일에 좀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예. 이런 식으로 작업 조절 개편하고 그래서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미 작업 시간이라고 정미 작업 시간.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부가가치 생산하는 작업 시간을 딱 축제해 보면 전체 노동 시간 가운데 반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동 강도 강화가 아니라 예. 약간 그 자동화나 이런 것들 디지털화 이걸 이용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들을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저도 원장님한테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코어 타임제를 운영해서 그 업무 시간에는 회의도 하지 말고 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을 많은 기업에서 시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저도 뭐 미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다른 쪽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근로 시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측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보면은 근로 시간을 따로 측정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는 업무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워커 에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실근로 시간을 체크하고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라든지 프레셔가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노동시간을 줄이면 예. 거의 모든 나라들이 노동시간 그러니까 4.5일제나 프랑스의 35시간제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한 거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술에 많이 투입해가지고 조금 덜하긴 한데 약간의 노동 강화가 있어요. 없는 게 그렇죠. 아니야. 예.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 근무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데 다만 그게 너무 노동 강도의 강화로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다양한 조치를 취하죠.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생산성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배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노동 밀도가 강화되는 거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게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우리가 많이 한다고 그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느슨하게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많이 지적들을 다 하는 건데, 그래서 노동 문화, 직업 윤리,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하고 관련돼 있는 걸 항상 연계시켜서 가야 되는데, 생산성과 관련해서를 보면 생산성이 뭐냐? 투입 대비 산출량의 그렇죠. 그 비율이잖아요. 그죠? 근데 투입을 줄이고 산출량을 늘리면 되지. 근데 이 산출량을 늘리고 이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개선과 혁신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양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불편한 일을 줄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기술 혁신이지. 기술 외에 또 혁신이 있을 거잖아요.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나 작업장 이런 거 여러 가지 디자인부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그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 제대로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로드맵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로드맵 할 때 따로 생산성 향상 분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특히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그렇죠. 예. 적어도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을 맞춰야 돼요. 이제 그걸 맞추려면 어쨌거나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형식의 혁신을 해야 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가 예. 어떤 거 하냐면 엔지니어 중에 160명가량을 20년 이상 경력자들 따로 모아가지고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고. 근데 꽤 예. 160명이 많아. 예. 그걸 좋지 중소기업 않죠. 중앙 같이 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LG나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발전지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혁신 역량, 중소기업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끌어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산업 현장 교수단이라고 있어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거기도 예, 보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도 보면 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데 예. 거기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라든지 그렇지. 또 숙련 이런 예. 거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조합을 하고 그쪽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좀 맞습니다. 각각 놀아서 예, 좀 해외 사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덴마크나 독일, 영국 사례에 보면 포데위크라고 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해외에서도 단축 근무했을 때도 거의 시범 사업에서 72%의 직원이 번아웃이 감소됐다. 그리고 39%가 스트레스가 감소됐고 심지어 매출이나 이익률은 개선됐다고 나왔습니다.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노동시간이 좀 짧고 생산성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됐을 때 덴마크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은 되는데 우리는 좀 어렵다고 했을 때 이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쪽 덴마크나 뭐 그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가보면 예. 꽤 이 작업 조직이나 이런 거를 합리화하기 노력을 많이 해요.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쪽보다 예. 중소기업들을 정말 도와주고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훨씬 더 전문가들이랑 같이 해서 예.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업종별로 좀 다르게 하고 그래서 업종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그쪽에 특화해서 계속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단장님,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의 유형이 되면서 그 사업이나 업종별로 해서 하나의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혹시 장관님 뭐 맞습니다. 올해 정부의 로드맵을 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자리 나누기 예, 전형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사이기 때문에 이제 워라밸을 하면서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예. 노동 이런 것도 보고 있더라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시간을 줄이면서 추가 고용해서 일자리도 여기 창출하는 이런 게 있는데 4.5제 도입과 관련돼서 조사한 거 보니까 대기업 중에 70% 이게 신뢰할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78%가 검토를 도입하고 있고 2024년 현재 156개가 도입을 했는데 스타트업 업종 같은 경우는 유연근무 확대 비율을 지금 24년 현재. 예. 그런데 그 우려되는 사항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업종별, 규모별 예. 또 다른데 덴마크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뭐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 같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IT, 금융, 대기업, 공공 예. 이런 거고 그렇죠. 하기 어려운 데가 이제 제조업, 서비스, 물류, 유통 예.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보면 나타난 게 이제 고객 서비스 공백을 어떻게 추가 인건비를 어떻게 업무 연속성을 어떻게 시스템 구축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관리의 복잡성 임금은 어떻게 보니 이런 것들이 다채롭고 다른 나라랑 다 비슷하게 지금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스몰 오픈 이카노미 대한민국이 이게 뭐 국제 그 경제 여건 환경 네.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해야 되잖아. 뭐 아주 일부 기업이 뭐 재고 관리 비용도 많기 때문에 재고를 적정 수준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거의 토끼띠 되듯이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원하청 구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이렇게 내수가 높고 수출 비중이 적은 나라랑 막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우리가 비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52시간제를 강제를 하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을 계속 땜질을 해. 근데 이번에는 그걸 이제 그 교훈 삼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특별 연장 근로, 추가 연장 근로 뭐 이래가지고 그냥 법에도 없는데 장관이 그냥 이건 바쁘니까 더 해줘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도를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T 쪽에 이 정말 첨단 산업 이런 데서 일 좀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 좀 건강 보호를 그 해주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주권, 노동시간 선택권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돼. 특별법이나 또 이제 화이트 칼라 이거 지금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모두. 근데 하여튼 지금 그 IT 같은 경우 어떤 게 많냐면요. 예. 기업에서 IT를 새롭게 시스템을 깔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할 경우에는
주로 밤에 해요. 낮은 일을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직원들 다 퇴근하고 퇴근한 이후죠. 예.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맞아? 안 되지. 아,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시스템 자체를 다운시키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일 안 할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노동 시간이 좀 이렇게 줄면서 핑계댈 게 있대. 핑계댈 게. 그렇게 밤새도록 못 한다. 이런 게 조금씩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운데 약간 유연성도 발휘하고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이거를 타협적인 거를 잘 만들어내야 돼. 사실상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 우리가 뭐 보통 야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다 하고 그리고 네. 그 기록에는 안 남지만 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투명하게 그게 명실이 상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평균으로 물론 그 대신 장시간 노동의 한계는 설정을 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그 유연하게 그 대처할 수 있게 그래서 안전은 네. 건강은 하게 해주면서 유연성도 가는 그게 유연 안정성 모델인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논의할 때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많은 질문들을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원장님 말씀대로 제조업이라든지 대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4.5일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혜택을 받는데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은 이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면서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거는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같은 경우 OECD 6위예요. 근데 서비스 업종은 27위거든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공공기관 부분은 먼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 자영업자는 이걸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분명히 양극화와 이중구조 격차 큰 게 문제가 있거든. 예. 그게 인력 이동이라든가 모든 면의 사회 통합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개선할 때까지 언제 어느 정도가 개선되는 건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중구조나 격차가 심화된 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이 갈 수 있는 데는 가게 하면서 못 따라가는 데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하면서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기본법을 만들고 이 교섭의 교섭권이 그 기울어져서 권리를 제대로 주장 못했던, 권리를 실현 못했던 것도 있었건. 그럼 마찬가지로 특고 플랫폼이라든가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근로자 추정제도와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괴롭힘, 공정한 계약, 보수, 그 다음에 대가, 그 다음에 조직을 결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편으로 가면서 이제 격차를 좀 줄여가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그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나 격차가 심한 거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고 가는 데는 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경험, 교훈을 삼아서 줄이면서 끌어올리면서 갈 수 있게 그 대신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여기 좀 보조를 맞추면서 가게 해주면 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데 근데 그동안 보면 대기업하고 공공 부분이 좋은 걸 먼저 다 도입했어요. 그렇죠. 항상. 예. 근데 중소기업 못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게 거꾸로 더 격차를 키워놓은 이런 식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하면 상황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어쨌거나 서포트고 혁신해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배가를 해야 하고 저는 노란봉투법이 순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줄이는데 좀 일정하게 기여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훨씬 더 정규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실제로 좀 너무 극화가 심한 거 특히 원청하고 하청이나 이런 쪽이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줄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협상을 하고 타협할 거 타협을 하고 이런 걸 잘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돼요.
근데 예. 그 노란봉투법이 사실 이제 사실상 실행이 됐잖아요. 예. 저도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 원청하고의 교섭권을 주는 거지 하청 예. 노동자들 간에 뭐 교섭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노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청 노동자들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접 원청에서 지휘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어떻게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한번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은 보니까 원청 노동자를 굉장히 의식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으려고. 예. 그래서 원청하고 이해관계는 조율하는데 문제는 이제 원청 사용자에 대해서 예. 그동안 눌렸던 요구가 분출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실제로 그거를 달성할 만한 교섭력은 안 돼. 예. 근데 요구 수준이 높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갭이 있는데 좀 단계적으로 이거 협의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예. 원청 하청이 같이 참여한 협의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원하청 시스템들을 만드는 이런 저는 작업을 좀 그 전문가들이 같이 좀 예. 해서 예. 좀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에 조선에서 조금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노동자는 예.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노동자도 참여한 상태에서 좀 그런 거를 강하게 하는 이런 거를 노사가 특히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가 이거를 힘으로 부딪혀가지고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약간 그걸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갈등을 좀 줄이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그리고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다양하게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정부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선도 그렇고 저도 CJ 쪽에 예. 그쪽에 참여하고 있고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예. 부산에 있는 항만인가 그쪽 하고 있고 예. 시범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걸 조금 더 좀 몇 군데를 좀 시범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예. 다른 데서 좀 실제로 교섭이 갈등으로만 가지 않고 실제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제도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청에서 노조에서 좀 양보가 있어야지 하청 근로자들의 처우라든지 여러 부분이 같이 개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격차를 줄이자고 하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뭐 회사 여러 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건 이제 노동법으로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잘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3월 10일부터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년회에서 보니까 노사정 중노위 위원장이 좋은 말씀을 해서 내가 참 잘해보시라 그랬는데 뭐냐면 노동조합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는 것 같다. 큰 기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우려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려 필요 없다. 내가 잘하겠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제 제도를,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예측 가능하게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화청이, 여복하면 왜 우린 서자냐? 네가 사장이, 저기, 원청이 주인 아니냐? 사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원청 노조는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지방에 있는 뭐 지하철 노조인가? 거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잘 해왔더만 이 역사가 있어요. 왜냐면 용역으로 있는 걸 같은 노조로 포괄했다가 자회사로 됐는데도 같이 연대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좀 보완을 좀 하고 그래서 사람한테 맡겨서 그때그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대기업 원청도 적극적으로 좀 그 명실상부하게 자기가 할 건 하고 하청 줄 건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대기업 노조도 여기 양보를 해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걸 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를 또 장관님께서 분위기 제시해 주시니까 또 사실 주 5일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요. 주 5일제 도입 때는 연월차 조정도 하고 임금 체계 조정도 좀 하겠다고 했고 크고 작은 양보가 좀 있었습니다. 노사정 간에.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4.5일제, 4일제 도입할 때도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노사정의 각자의 양보 리스트를 좀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얘기를 직접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노사정 각자가 이제 3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부가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지금 또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뭐 근데 이랬을 때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양보를 할 수 있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저번에 그 로드맵 추진단에서도 여러 이슈들 중에서
논의를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일부 좀 좁혀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예. 사실은 노사가 가깝게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예.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렇죠. 일단 논의는 할 수 있게끔 노사가 각 제기한 거에 대해서 테이블은 다 올려놨어요. 예. 어떤 거는 우리는 저거는 지금 타협 못하겠다. 예. 하고 좀 제껴놓고 타협이 가능한 것만 우선 추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발표했는데 예. 향후에 좀 이런 것들을 조정이 가능한 거 이런 예. 거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예. 가령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특별 연장률로 할 경우에 특별연장으로. 예, 예. AI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개발 이런 쪽이 예. 굉장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노동시간 때문에 어려워서 이런 예. 거는 한번 하자 했는데 정부가 예. 근데 노동계도 논의할 수는 있다. 근데 예.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경영자가 한 것도 있고 예. 노동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마 앞으로도 또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핫 이슈가 뭐냐면 이제 AI나 로봇의 현장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사실 노동권에서는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저는 중소제조업이나 이런 쪽에는 예. 지금 실제로 중소제조업은 상당부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지역 같은 경우 더 그러시죠. 방문하시다 그리고 보니까. 완전 반복적이고 위험한 건 안 하려고 그래. 예, 예, 그런 건 빨리 자동화를 해서 인력도 예. 부족하니까 예, 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일이 너무 힘든 거. 예, 그 물리적인 하중을 뭐 여전히 써야 하는 거 이런 거는 자동화 시스템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빼서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대규모로 뭐 로봇이 배치가 나서 사람들이 일할 게 갑자기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예.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반복적인 단순 반복적인 업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부터 도입을 하면 오히려 노동계도 환영을 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이주 인력을 활용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민자라고 하지 않고 이주 인력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주 인력을 활용하고 한국인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분야별로 보면 자동화나 디지털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전문가에 달라붙어 도와주면 예. 바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죠. 생산성 향상하고 연계되고 그리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좀 자꾸 빼서 저도 우려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를 메꿔 나간다고 하는데 또 논쟁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일자리가 또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 있냐의 얘기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이미 뭐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예. 하나오션 이런 데서 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예,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중요한 기조는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노사정이 이제 각자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양보할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방향은 서로 공감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수미 일관에게 국가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보고 우리 사회를 둘러싼 경제사회를 둘러싼 여건을 본 다음에 이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맞출 건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노사정이 합의했잖아요. 우리 노동시간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간 것들은 그 좌파 내지는 진보 정권에서 했다고.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지금 이재명. 근데 민주노총까지 가가지고 노사정이 어쨌든 뭐 이럴 때 좀 껄끄러운 문제 이런 것들 다 내놓고선 그동안에 못했던 거 또는 과제로 남은 거 또는 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로 드러난 것들 이번에 대타협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조성하고 양보 카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사회적 대화나 합의 방식이나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뭔가 해놔야 될 것 같다. 이 급속하게 변하는 스몰 오픈 이카노미에서. 그래서 정부는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아까 예산도 얘기했는데 이거 범정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부만 가지고 뭐 워라밸 지원금, 일터혁신 컨설팅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달지 감면한달지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할지 뭐 이런 걸 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좀 체계적으로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집단 자치를 존중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면서도 근데 이제 상생과 협력 이렇게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저는 현장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 계속 교육을 시킬 업스킬, 리스킬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 노사관계가 상생 협력과 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사례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학습 조직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했더라고. 그런 기술적이고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까지 해서 그러려면 시간도 줄여야 돼. 그래서 혁신도 하고 창의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노동조합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양보를 해야 되는데 생산성 마인드, 경쟁력 마인드를 갖고 이번에 지금 시대에 맞게 예? 그 53년도에 만드는 이 노동시간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이번에 로드맵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좀 힘들지만 네,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장관님 거의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표현장님께서도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본인의 이번에 말씀 그 주시면 로드맵 추진단에 네.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재부하고 산자부, 중소벤처기부가 참여를 하긴 했어요. 예. 이후에 사실은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실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좀 굴려서 혁신이라든지 다양한 일하는 방을 개선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또 끝나고 나면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 조금 근데 고용노동부 그걸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저는 총리시나 이런 쪽에서 이번에 한 거를 좀 밀어서 예.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들을 좀 많이 바꾸는 작업을 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들에서 노동시간 줄이는 예. 이런 것들을 밑받침하는 예. 다양한 뭐 지원 사업이나 컨설팅 사업 예. 이런 거를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기도 했어요. 네. 지금 가령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일태혁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 팩토리나 AI 쪽에 쏠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지만 그거 하기 전에 해야 할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게 많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좀 누락돼 있어서 예.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좀 해서 좀 종합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생산성 향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좀 한번 조직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토론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장관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런 근로시간, 시골시간 단축이라든지 4.5일제, 근로자들은 이제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게 4.5일제, 4일제에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을 실행화가 뭐 할 때 좀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자들이 많이 노동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고령자들이 전일제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고령자들이 어쩌거나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이 기여도 해야 하고 본인의 생계도 보려야 하고 작업조절 개편해서 일 힘든 거를 좀 덜하게 한다든지 노동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25세부터 54세까지 코어 인력은 뭐 그대로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들 중에서 좀 자녀를 키우거나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고용도 유지하고 생계비도 벌고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전일제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일부 업종별로 보면 솔로인드가 있어요. 파트타임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전일제를 했던데도 그런 파트타임들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좀 갖추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전일제를 했던데 전일제만 찾고 파트타임은 가령 뭐 우리 아르바이트 한 거라든지 이런 쪽에 또 파트타임만 쏠려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걸 좀 섞어서 실제로 좀 지속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노동시간에서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서도 또 단장님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 대전환의 시기, 대변화, 전환적 변화의 시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소멸 국가, 저출산 고령 사회다.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등등 해가지고 국제 지정학적 질서도 우리 경제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노동시간을 이제 줄여가는 건 대세고, 그런데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두 번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학습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과 연대를 지향하는 쪽으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속에서 저는 진보 정권이 과거에 사회적 노동계의 양보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던 것처럼 임금, 근로시간, 그 다음에 조직 문화까지 포함한 53년 이후의 해묵은 몸에 안 맞는 옷을 통 털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에 로드맵이 만들어진 그 내용을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대타협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두 분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생산성 조직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래 일하는 경제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동열 시대의원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의 미래는 줄어드는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일하는 방식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